자, 계속해서 3차시 수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우리 공화윤리 수업처럼 도덕적 추론을 이렇게 학습해 나가는 교육의 어떤 쓸모와 또 그 학습 방법이 지닌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했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학습은 우리가 이런 도덕적 추론을 연습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논리적 훈련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자신이 어떤 도덕적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의 배경에는 내가 도덕적으로 어떤 신념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나 자신이 가진 그 판단의 이유와 근거 그런 것까지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도덕적인 자기 판단의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보고 성찰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렇게 자기 성찰의 계기들을 가져가려면 중요한 것은 내가 또는 우리가 이런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그런 어떤 게 더 올바른 행위이고 도덕적 행위인가 또는 정의로운 행위인가를 판단하게 되는 그 심리적 과정 또는 사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잘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래야만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약점이 있는지를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자기 점검의 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어떤 올바른 행위를 판단해 나가는 메커니즘이 어떤지 그걸 한 5가지로 논리적인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 되게 우리가 내리는 순차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가장 먼저는 우리는 가령 앞서 살펴본 트롤리 프라블럼의 사례처럼 우리는 이제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가령 사례 1번의 경우처럼 내가 전차를 모는 기관사예요. 그런데 앞에 내가 그 주행하는 방향의 철로에 지금 5명의 정비사가 지금 이 전차가 오는 줄을 모르고 작업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는 어, 사고를 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기관차에 브레이크를 걸겠죠. 멈추려고 할 텐데 사례에 제시된 것처럼 브레이크가 고장 났을 경우 난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든 사고를 내지 않으려면 이제 철로를 이탈하거나 하는 방법을 순간적으로 모색해야 될 거예요. 근데 마침 보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비상철로가 있는 거예요. 비상철로로 가려고 했더니 거기에 또 한 명의 인부가 작업 중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핸들을 그대로 잡고 직진 주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오른쪽으로 나 있는 비상철로 방향으로 핸들을 틀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체적이고 생생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 나는 순간적으로 어떤 판단을, 행위 판단을 해야 되고 하나의 선택을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때 우리들은 어떻게 판단하게 되느냐? 아주 직관적으로 하죠. 직관이라는 건 그냥 아무렇게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예전에 자기가 유사한 어, 사례를 경험했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거예요. 또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지만 자기는 그런 종류의 그를
경험하면서 가졌던 그동안 자기가 가진 그런 상황과 유사한 또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의 어떤 그 자기가 가진 견해나 어떤 가졌던 신념 같은 게 있는 거죠. 그것이 불쑥 올라오면서 그것대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내리는 게 되게 5명이 죽는 상황보다는 한 사람이 죽는 상황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되게 사회 문화적인 그런 일반적인 그 신념이나 도덕적 기준들을 자기도 모르게 형성해 왔겠죠. 그런 것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상천로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게 되는 선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상황이 있죠. 과연 내 이 판단은 정말 도덕적으로 정당할까를 이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대개는 사후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검토하게 되겠지만 법원에 가서 이제 판사들이 그런 문제를 검토하는 거죠. 그 원리나 기준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행위가 바람직했냐, 그렇지 못했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사후적으로라도. 근데 우리들이 이제 하나의 그런 판단의 메커니즘에 보면 순간적으로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결정을 할까? 내 그 이유는 근거는 정당할까? 하는 어떤 하나의 일종의 도덕 원칙을 자기가 마련해 보는 거예요. 그 도덕 원칙과 관련해서 마련된 것은 결국 이거죠. 한 사람이 희생되더라도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편이 더 낫다 또는 더 올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도덕 원칙이 작동했던 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랬는데 그럼 이것으로 다 모든 게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도덕 원칙이 과연 정말 우리가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도덕 원칙이냐라고 하는 걸 검토해 봐야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좀 보편성을 지닐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문제를 검토하는 방식은 내가 선택한 이런 도덕적 원칙에 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발레가 전혀 나올 수 없다면 그 보편성을 획득한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례에 의해서 조금 변형된 사례에 의해서 봤듯이 똑같은 도덕 원칙을 적용할 수 있었어요. 무고한 한 사람이 희생되더라도 다른 무고한 여러 사람의 목숨이 이제 구해질 수 있다면 그런 행위 선택은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사례 이 경우에서는 흔들렸단 말이에요. 내가 그 덩치 큰 사내를 육교 아래로 떨어뜨려서 전철을 멈출 수 있다면 앞에서 작업하고 있던 5명의 정비사를 살릴 수 있을 텐데 그 한 사람은 희생되겠죠. 근데 내가 떠미는 행위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잔인하고 몹쓸 행위 아니냐. 이걸 어떻게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강하게 일어났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내가 사례 1에서 그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됐던 다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렇게 다수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옳은 방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사례 2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이걸 고려하면 우리는 새로운 어떤 도덕 원칙을 정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새롭게 나오는 것이죠. 뭘까요? 자, 도덕 원칙이 완화되는 거죠.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을 우리가 구하는 일이 옳다. 그렇지만 이게 늘 옳은 것은 아니었구나.
가령 사례 2처럼 우리가 남자를 육교 아래로 내가 떠미는 행위,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도덕적으로 용납받기가 어려운 일 같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제 자기 도덕 원칙이 좀 완화되고 새롭게 조금 변형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도덕적인 어떤 행위 판단들이 이렇게 순차적인 과정을 되게 가져가는데, 되게 우리 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은 굉장히 아주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압축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되게 이런 것들을 실천 이성이라고 하죠. 프로네시스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초보자들은 처음에 뭐 그냥 핸들에 힘을 주고 자기 앞에 그 차로로만 달려가는데도 아주 급급해하죠. 뭐 배울 때는 옆에 앞차, 뒤차의 간격도 유지해야 되고, 다른 차로에서 어떤 차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고, 주변 환경을 다 봐가면서 해야 된다고 말은 듣지만 그게 어려워요.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에 접하면 그것만 연연해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점차 드라이브인 게 이제 익숙해지고 경험이 쌓이고, 그 다음에 시야가 넓어지다 보면 뭐 한 3, 4년 운전한 사람들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때가 이제 원숙해지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앞뒤 차들을 다 살펴가고 한눈에 주변 환경과 위험한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살펴보면서 안전하게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운전을 하죠. 마치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 판단의 메커니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보면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하나 요건들을 갖춰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의 뇌 속에서는 한꺼번에 아주 압축돼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마치 노련한 운전자들이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 가면서 안전운전을 수월하게 해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도덕적 행위도 이렇게 학습이 축적되고 경험이 풍부해지고, 그때마다 이런 훈련들을 성숙하게 해나가고 자기 성찰을 해낸 사람들은 이런 걸 압축적으로 직관적으로 다 검토해낸다라고 하는 게 우리 뇌가 가진 엄청난 사유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자, 이런 게 필요하죠. 항상 변증법적인 대화 또는 철학적 사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가야 되고 늘상 자신의 문제로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기 위한 시간이 바로 한 학기 동안 우리 공학 윤리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부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옳은 행위에 관한 판단을 재검토하거나 애초에 옹호하던 원칙을 재고하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 자신의 판단과 원칙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가와 관련된 자기가 고려했던 도덕 원칙에 비추어서 자꾸 이걸 견져보는 거죠. 이렇게 결국 이 말은 자기가 어떤 결정된 행동을 하다가 행동의 세계로 자기가 실천하다가 또다시 그걸 되돌아보는 생각이죠. 그게 바로 이성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뇌의 힘이죠. 그 이성에 비추어서 그걸 다시 점검해보고 또 다시 이성으로 도덕적 원칙들을 많이 검토해 가다가 다시 또 더 올바른 게 찾아지면 그렇게 또 실천하며 행동해 가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볼 때 그런 걸 다른 말로 하면 변증법적인 과정이라고 하죠. 정반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방법이 내가 옳다고 해봤는데 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봤더니 거기엔 또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두 개를 아우러서 더 나은 방법의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바로 우리 도덕적으로 올바름을 찾아가는 사고의 기본이라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철학적 사유를 우리가 행하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반합의 과정인 그 변증법적 논리를 지닌 것이어서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쉽게 그 이 변증법적 논리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더 올바른 것의 의미 또는 좋은 삶의 본질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 나서려고 하는 게 도덕적 사고인데 이렇게 그 도덕적 사고가 변증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와만 대화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화해야 돼요. 혼자 자기 성찰만 하고 혼자 사색을 해서 훌륭한 결실에 이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평생 열심히 혼자 성찰을 한 사람들은 고정관념에만 사로잡힌 경우가 있어요. 좀 평생 그냥 어떤 편견의 탈해에만 머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 사고가 변증법적이란 말은 결국 자기 혼자만의 성찰만으로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혼자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수업처럼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 역시 함께 수업해 나가는 이 교수자도 선생도 필요하고 또는 함께 수업해 나가는 그러면서 대화하고 자기 생각을 발언해주고 또 토론하고 하는 그런 학생들, 동료 학생들 이런 대화의 상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수업할 공학윤리 수업은 선생인 나와 또는 여러분 수강생들 사이의 대화 또는 수강생들끼리의 대화 이런 시간들을 함께 나누어 가면서 결국 어떤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고 또 왜 그 행동은 그 올바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지 그 정당한 이유와 또는 근거 그런 거 무엇인지 또 더 나아가서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도덕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강의실에서 함께 마주하고 토론하고 생각을 나누고 그러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의로운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의 모든 관심들을 쏟아붓는 시간이다. 그래서 실제는 뭐 선생이 학생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우리 모두가 선생과 학생이 어우러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주면 좋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공학윤리 시간을 통해서 도덕적 사고를 이제 함양해 나가는데 그런 함양하는 학습이 왜 필요할까? 뭐 좀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좀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적 체제를 가지고 운영해가는 그런 사회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나가기도 하고 어떤 게 정의고 어떤 게 정의롭지 못한가 평등 또는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 또는 개인이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는 무엇이고 또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권리보다 함께 추구해 나갈 공동의 선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주장을 펼쳐가고 있는 게 민주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은 가끔 이렇게 하죠. 참 민주주의 하기 어렵다 이야기하죠. 왜? 저마다 생각은 다르고 경우에 따라 그걸
합의해내고 또는 한 가지 생각을 함께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어떤 문제 하나가 터지면 보세요. 서로 말싸움만 하고 합의되는 결과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인들이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쉽죠. 이러다 보면 어느 때는 이제 독재 권력을 가진 독재 정치가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자유를 행사하고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다 보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 지루하고 또는 어려우니까 일순간 힘을 가진 누구가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 도피 심리가 생길 정도로 민주주의 사회란 다양한 견해가 넘쳐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빈부격차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그 빈부격차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해결해야 된다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된다, 정부가,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소득 불평등의 문제도 그렇죠. 교육, 공직 기회 이런 데서 평등과 불평등의 문제를 우리가 항상 따지고 있고, 특히 소수 집단 우대 정책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령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의 원리만을 고집하다 보면 희생되는 소수자들이 있는데, 또는 낙오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또는 조세 정책, 병역, 낙태, 동성혼 등등등등 이루 거론할 수 없는 모든 그 사회적 문제들을 두고 다들 각기 다른 주장들을 펼치고, 또 경우에 따라 그 주장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우리가 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가족이나 친구들하고도 이런 대화가 있지만 더 중요한 때는 뭐냐, 이제 시민사회 속에서 다른 시민들과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일처리를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서 대화하고 토론해야 되는데, 그때 뭐냐,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입장이 왜 옳은 방향이고 합리적인 방향인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논증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나는 어떤 입장인지 도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신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왜 정당한가도 자기가 주장하며 다른 사람에게 설득받을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이 과정은 뭐냐면, 우리가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는 이런 강한 요구가 주어지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성년으로 진입하여서 이제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숙한 자기 입장, 또는 정당한 근거를 가진 자기 입장을 제시할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들은 어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말하자면 어린 아이에서, 미성년에서 성년, 어른이 되는 조건, 어른다움의 조건이 뭐냐, 이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내 나름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되고, 그 이유와 근거 또는 원칙까지를 갖추어서 제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민주사회에서 한 시민으로서의 어른다움의 조건이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생으로서 이제 어른다움의 조건들을 성숙하게 갖춰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학윤리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도덕적 사고를 함양해 나가는 수업들을 해나가다 보면 그런 어른다움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하고 재확인하고 자기 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결국 우리 이제 공학윤리 수업은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우리는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해 보기도 하고, 또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고민해 보고 다른 사람과 그 고민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들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이죠. 특히 1주차, 3차식 과제물로 이 트롤리 프라블럼을 좀 공학적으로 변형해서 내가 과제물을 내주기도 했었어요. 이런 이제 사례들을 가지고 가설적인 사례죠. 또 앞으로 실제 이런 시대가 AI 시대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놓고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가 봤던 도덕적 행위 판단의 메커니즘에 비추어서 자기는 이런 어떤 식의 사고의 메커니즘을 가졌는지를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또 그런 것들을 분석해보고 혹시 나는 어떤 좀 비판과 허점에 노출될 수 있는가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제출했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3월 24일 화요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39명 전원이 다 과제물을 제출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아직 세세한 평가를 해보진 못했어요. 좀 시간을 두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훈련을 해나가는 시간이 우리 공학윤리 시간이고 그래서 이런 과제가 1주차에도 부과된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주차 수업을 이제 마치면서 또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부과해 줄까 합니다. 자, 어떤 과제냐면 이런 과제입니다. 자, 우리가 사고 실험의 한 과제예요. 이 과제는 경제 철학자 인도 출신의 아마티아 센이라고 하는 경제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The Idea of Justice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가진 정의에 관한 생각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한 정의론을 썼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거 하버드 대학교 출판사에서 2009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그 사례를 조금 활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내주는 겁니다. 자, 어느 아이에게 피리를 선물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지요. 자, 삼형제 자식을 둔 아버지가 공들여 만든 피리를 어느 아이에게 선물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 피리를 누구한테 줘야 될지 각자 주장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맨 큰아이 첫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도와가며 며칠 동안이나 함께 고생해가며 피리를 만들었으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이 피리를 선물해 주셔야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설득력이 있죠.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피리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아버지 일을 도왔던 것이죠. 그렇지만 두 동생들은 그렇게 아버지 일을 돕지는 않았어요. 자, 이제 둘째, 이제 중간 형제네요. 둘째죠. 둘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형이나 동생은 지난번에 다 다른 장난감을 아버지한테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 아무런 장난감도 아버지한테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이 피리는 내가 받아야 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해요. 둘째의 말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참 무시하기가 어렵죠. 자, 막내인 셋째는 또 이렇게 주장하네요. 큰형이나 둘째 형은 피리를 불 줄 모른다는 거예요. 받아봤자 피리가 쓸모 없다는 거죠.
피리를 잘 불 줄 아는 형제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막내인 나만 피리를 불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피리를 나한테 선물로 아버지가 주셔야 내가 이 피리를 잘 불어서 이 피리의 기능, 그렇죠? 피리는 좋은 노랫가락이 퍼져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모니를 갖춘 음률이 나와야 모두 그 소리를 들으며 즐거워할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피리를 가져야만 우리 식구 모두가 즐거울 수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이 피리를 주셔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아버지 고민이 여간내기가 아니겠네요. 그죠? 첫째, 둘째, 셋째 각기 주장하는 게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들이 있어 보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고민하고 있는 아버지라면 첫째, 둘째, 셋째 중에 누구에게 이 피리를 주겠습니까? 어떤 게 옳은 선택일까요?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과제물을 작성합니다. 자, 과제는 그겁니다. 방금 말했듯이 이 앞 슬라이드에서 소개한 사례에 대해서 자신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그리고 그렇게 판단을 내린 이유와 근거, 원칙 등을 함께 제시해가며 한 편의 글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앞으로 이야기할 제출 기한 안에 제출하셔야 이 3차 시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과제물 작성하거나 제출 방법의 요령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검토해서 주어진 물음, 어떤 아이에게 피리를 선물할 것이냐, 첫째, 둘째, 셋째 중에 한 명에겐 줘야 되겠죠. 그죠? 줄 때 그 아이에겐 왜 줘야 되는지, 또 다른 아이들의 경우에는 왜 이 아이보다 줘서는 안 되는지, 그런 나름의 이유와 근거,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나름의 원칙, 이런 것들을 제시해가며 좀 논리적인 형식으로 글을 써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뭐 이 자그마한 과제이기 때문에 겉표지는 부착하지 마시고 작성한 글의 맨 윗부분에다가 2020학년도 1학기 공학윤리 A01분반 그리고 3주차 3차 시 과제물이라고 표기한 다음에 줄을 바꿔서 바로 아래에다가 여러분의 소속 학과, 학번, 성명, 그리고 제출일자를 기재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글의 분량은 좀 약소합니다. 큰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A4 용지 한 반 페이지나 3분의 2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하시고 한글 파일로 글자 크기는 10포인트에서 11포인트, 줄 간격은 160%나 180%의 줄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분량이 어느 정도 통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출 기한과 방법은 이게 시청을 다 하셨으니까 이제 4월 8일 다음 주 수요일 자정까지 사이버 캠퍼스 과제 코너를 통해서 온라인 방식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주차 1차 시, 2차 시, 3차 시 수업은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 다음 4주차 역시 학교에서 개강을 또 연기한 만큼 온라인 강의 방식으로 재택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수업 역시 3주차처럼 4주차에도 온라인 강의 방식으로 이렇게 영상 자료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강의 계획서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4주차의 수업 일정은 이제 구체적으로 도덕의 원칙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원칙, 공리주의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정의란 무엇인가에 제2강 부분에 해당될 텐데 그 2강의 공리주의의 책의 내용들을 미리 한 번쯤 읽어보시면 우리 강의 수업을 듣는데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자, 3주차 1, 2, 3차 시 수업을 이렇게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4주차 수업 때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